근데 이제 0.5가 나오면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0.5%나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금리를 많이 인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게 저기 연준이 잘못했어요. 반성문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은행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그 금리를 꼭 늦게 내려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뭐 신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오른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홍 박사님께서 금리를 한국은행이 그래도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지 여쭤보고 뭐 싶습니다. 내수 경기가 망가지는 게 실시간 느껴지니까요. 예, 그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 어떤 통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뭐 가장 오래된 통계가 이제 KB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0.8% 올랐어요. 네. 뭐 크게 오른 거죠. 자, 그런데 수도권 제외한 5대 광역도시 아파트 가격은 얼마 올랐을까요? 거기는 안 오른 걸로. 네, 마이너스 0.2%입니다. 0.2예요. 뭐 1년이면 2, 3% 이상 빠지는 거죠. 집값이 인플레이션이 2% 나는데 집값이 마이너스 2, 3%가 난다는 건 5% 이상 빠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금방 여러분 느끼시겠죠. 예,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몰돼 있고 그리고 집은 서울의 아파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중위 주택 가격이 1년 전 6억 9,500이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올해 8월은 6억 9천이었습니다. 500만 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가 폭락해서 그렇습니다. 서울의 빌라는 폭락해도 되고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절대 용납 안 돼.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의 그 정책 방향이 왜 서울 아파트 값이냐고요. 타겟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까지 내려오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했으면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부동산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부동산 타겟팅을 정부 정책에 올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전 세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폭락 중이거든요. 생각하면 더군다나 환율도 안정돼 있어요. 이 모든 면이 우리나라 물가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게 버블이기 때문에 난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를 타겟하시던가 원베일리 평당 아파트 가격을 1억 원에 타겟팅하겠다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포기하면 되는데 그런 정책이 정말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우기지 말자는 거죠. 혁신도시 만들고 행복도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됐어요. 그린벨트도 만들고 서울 근처에서는 공장도 못 짓겠는데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도권 집중화가 해소가 안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 아니냐.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정부는 주장하잖아요. 저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해보고 난 다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정보통신 산업 위주로 그리고 젊은 MZ 세대들이 수도권 좋아하고 대도시 좋아하는 걸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지방에 거점 도시를 만들고 지방에서도 문화와 예술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거기도 거대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면 되는데 전국 각각 곳곳에 다 교통 안 좋은 외진 곳에 다 혁신도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각 지역들마다 십수조짜리 그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들 가져가가지고 돈 뿌려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부흥하는 데 다 실패해 놓고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무슨 한풀이 같다라는 거죠. 이게 무당 같아요. 이걸 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면서 될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반대로 만약에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천정이 없이 올라가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가격이 그렇게 천정부지 얼마 전에 하이닉스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 네. 가는 거를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논의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중인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별 종목 가격이 작년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오르고 올해 봄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고 모 바이오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그럼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저는 그 세 개에 우리나라에서 0.001%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타겟팅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떤 우리 경제 전체의 건전성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럼 그들의 세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0.0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적어도 저는 근처도 갈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돈이 되는 사람인데도 근처도 못 간다고요. 그러면 대출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그 가격에 그걸 사겠다라고 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살고 있다라는 걸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지위제로서, 또는 어떤 남들에게 내가 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 또는 자산이 수백억 되니까 그중에 뭐 일부 이런 사람들의 색인 거고, 거기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 아닌가? 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가족의 일, 나와 중요한 지인들의 일들에 신경을 그렇게 쓰는 대신 인터넷 세계에서 남들이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남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는 유명인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걸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냥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질문이 꼭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뭐 야든 여든 이렇게 부동산 문제는 맨날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렇게 예를 들면 한 결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걸까요? 다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선거 때 너무 많이 했죠. 일단은 되고 보자. 그렇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이제 다수당이 되면 내가 부동산 가격 안정시켜주겠다. 뭐 반값의 아파트 입주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하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다들 하니까 그게 이제 파퓰리즘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격은 HBM을 납품을 하느냐, 엔비디아에서 그걸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로 움직이는 건데, 그거 해서 그다음에 전공정은 기계 놓고 후공정은 패키징하고 그래서 쭉 다 올라가는 건데 뭐 또 구리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저렇게 세상이 단순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요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건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예, 뭐 전기차부터 가전제품, 고속철도까지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혁명 또는 모바일 혁명의 세례를 받은 모든 제품들은 다 구리 덩어리니까 구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전도체로서 당연히 은이 더 좋지만 은은 비싸니까 좀 흔한 금속인 구리를 다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구리 값이 오른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전기차든 가전제품이든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전방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로 누군가가 매집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대폭락했는데 6월부터의 대폭락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크게 많이 올라서 이 가격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려울 거야. 또 이 가격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나오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리값에 담겨 있는 가격의 이제 변화라는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또는 시장의 어떤 수요의 변화를 좀 짚어내보는 하나의 여러 가지 창 중에 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여러 가지 창이 있는 것처럼 네. 그 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률이라는 창만 다 보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만 보고 있는데, 저는 구리라는 창을 통해서 보면 6월 달부터 일단 모멘텀은 꺾였고,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경기의 모멘텀은 꺾여서 그때부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한국 국채 사자고 네.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나 리츠 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팔라는 이야기는 이건 전 정말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못하겠고, 사자는 이야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수익도 나고,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작년 이맘때 2차 전지 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때 전체 자산에서의 비중이, 그 자산의 비중이 늘었으면 그걸 조금 차익 실현해서, 지금 최근에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채권 좀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뭐 그런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지표는 없죠. 그러나 구리가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가전 또는 전기차, 고속철도 같은 이런 중요한 핵심 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지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신도 모른다는 거지만 엔화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덧붙여서 중국은 금리를 어찌됐든 미국이 내려주니까 우리도 이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중국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 진짜 경제를 1도 잘 모르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원 박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뭐 일본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현재 물가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일본은행의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란 말도 아까운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했고, 12년 동안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임기 중에 있어서 그 구로다 총재의 임기 중에 아베노믹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본은행 내의 그 파벌은 절치부심해서 이걸 반격을 하고 싶었고, 아베노믹스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져오는 나쁜 정책이니까 자산 가격을 다시 정상화해야 해 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약간 자기를 순교자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을 위해 맞서 싸우는 종교인 같은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원했던 것 같고요. 그 결과 뭐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만 애를 많이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참 일본 경제의 미래에서 이제 불확실성, 똑같죠. 트럼프가 당선될 때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본도 지금 우에다 같은 그 사람이 일본은행 총재로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그런 기대나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 일단 일본 자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그 낙관론을 좀 꺾어야 되는, 적어도 뭐 중립 정도로 이제 낮춰야 되는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자라는 건 뭐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다만 거기는 죽자고 정부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원래 3번 내린 건 기정사실. 여기에서 이제 빅컷 0.5%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던데, 홍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냥 0.25%씩 이렇게 내려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연준, 뭐 뉴욕 연준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어 크게 라고 하는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0.25%씩 계속 3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빅컷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뭐 0.25%를 희망합니다. 희망은. 예, 전망은 0.5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0.5가 나오면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0.5%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또 희망하죠. 0.25% 정도가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왠지 그 희망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저도 맨날 틀려요. 근데 왜 사람들은 0.5를 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뭐 시장에 몸담은 기간이 짧아서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한 경험이 없고, 또 저는 뭐 몇 년 이야기하면 그때 어떤 리서치가 바로 상기가 되는 게, 왜냐면 그때
현직에서 치열하게 운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전략가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환율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증권업계를 떠났던 그 유일한 시기가 이제 국민은행에 한 6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외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에서 저는 매해 안 힘든 해가 없었거든요. 그 대중이랄까요? 또는 뭐 일반적인 그 상식이라는 걸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망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금리를 많이 인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게 저기 연준이 잘못했어요. 반성문 쓰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쭉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홍 박사님 개인적으는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 있으면서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부동산 같은데. 부동산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부동산에 얘기하셔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뭐 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전에는 틀린 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매도 쪽으로 좀 조심하자. 이거 버블이다. 그렇게 외쳤고 22년에는 제가 직접 집을 살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경기에 뭐 경기도 안 좋고 대출도 많고 대출도 규제한다 그러는데도 진짜 앞으로도 부동산이 좋을까요? 좋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임단협 보시면 알죠. SK 하이닉스가 임단협 했는데 350만 원 주석해 준다 그러는 거. 네, 그리고 뭐 직원 1인당 1년 의료비 1억까지 주고 자녀 출생 시에 뭐 몇백 몇천씩 주고 뭐 여러분 곳간에 인심 난다. 기업들이 살만해요. 근데 그 수원 쌀집, 기흥 쌀집, 그 쌀집에서는 인심이 안 나고 지금 곡간에서 곡소리가 나갖고. 아니요, 상반기 인센티브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예, 저기 저는 거기랑 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환이 일단 너무 좋았고 지금도 좋고 1,340원 뭐 그 정도인데 이 환율에 이익 못 내면 사실 그 회사 망해야죠. 얼마 전에 우리 1,080원이었는데 환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도 여기서도 지금 글로벌 경기도 안 나쁜데 여기서 장사를 못 한다. 죄송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투자할 대상이 아니죠. 관심을 꺼야죠. 어쩌면 굉장히 명쾌하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또 반대쪽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지는 건지 누구 때문에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 덕분에 돈 벌면 저한테 돈 주실 거예요? 그냥 저한테 주신 분 한 명 못 봤는데요. 근데 곧 추석이고 또 고향을 방문을 이제 할 그런 시기가 됐는데 개인적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께서 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굉장히 오래 투병 생활도 하시고 하셨다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막상 큰 일을 당하셔 보시니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이제 진짜 저도 이제 고향을 가야 되거든요. 아직 부모님께서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이제 사과를 따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경제 유튜브 채널이지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 어떻더라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네, 건강하신 어머님하고 추석을 보낼 날이 몇 번 안 남았다라는 것만 알면 가서 싸울 일 안 만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나쁜 아들이어가지고요. 내려가신 길이 차 막히고 그렇겠지만 방금 하신 말, 내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날이 횟수가 몇 번 남았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